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들이 많이 공유되곤 합니다. 이번에는 길고 복잡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임을 명심하세요. 모든 것은 따스한 봄날, 내가 오래된 책방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작은 골목길에 위치한 그 책방은 외관부터 남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는데, 음식점과 카페들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은 그곳은 수십 년은 된 듯한 낡은 간판과 먼지가 쌓인 창문이 인상적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오래된 책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천장에서 내려온 조명이 아련히 비추고 있었고, 벽을 따라 빽빽하게 꽂혀있는 책들이 마치 시간의 터널을 연상시켰다. 주인으로 보이는 할아버지는 구석에서 낡은 책을 읽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책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한 구석에 눈길을 끄는 책 한 권이 있었다. 잊힌 시간의 그림자라는 제목이었고, 표지는 새까맣고 손때가 묻어 있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책을 집어들고 펼쳤다. 책장은 낡고 글씨는 읽기 어려울 정도로 옅게 써 있었다. 내용은 옛날 한 마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마다 실종된다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읽는 동안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상하게도 마을 이름이나 위치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고, 실종자에 대한 이야기도 구체적이지 않았다. 그저 매년 봄이 되면 누군가 사라지고 본 적 없는 그림자가 마을을 누빈다는 이야기뿐이었다. 책을 덮었을 때는 이미 늦은 오후였다. 이상한 기분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어두운 숲과 그 뒤를 따르는 검은 형체의 무엇인가. 그것은 꿈결에서도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섬뜩했다. 꿈은 매일 반복되었다. 숲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 형체도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했다. 일주일쯤 지나자 꿈에서 본 숲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며칠 동안 인터넷과 도서관에서 자료를 뒤지다 결국 비슷한 장소를 찾아냈다. 지방의 한 외딴 마을 근처의 숲이었다. 그곳에 가봐야겠다는 결심이 솟아났다.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나는 그 숲으로 향했다. 다행히도 숲은 넓지 않았고, 그 내부로 난 작은 길을 따라 걸었다. 갑작스럽게 짙은 안개가 끼어 시야를 가렸고, 그 순간 뒤에서 무언가의 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리자 꿈에서 봤던 그 검은 형체가 맞은편에 서 있었다. 두려움에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문득 책방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책을 열면 닫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네. 나는 정신을 되찾고 주머니에 넣어둔 책을 급히 꺼내 펼쳤다. 마지막 장에는 흐릿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림자는 빛을 두려워한다. 핸드폰 플래시를 켜서 형체를 비추자 그것은 점차 희미해지더니 이내 사라졌다. 숲에서는 고요가 찾아왔고, 나는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낡은 책방에 다시 갔다. 그러나 책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직도 그 일이 현실이었는지 꿈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책과 숲에서의 경험은 항상 내 마음속 어딘가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오래된 주택가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이 지역은 개발이 더딘 편이어서 곳곳에 70년대에 지어진 낡은 한옥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오래된 건물들은 낮에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밤이 되면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역시 그런 한옥 중 하나였다. 이 집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다. 주택 매매 사이트에서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집의 낡은 외관과는 달리 내부가 꽤 깨끗하게 리모델링되어 있어 매력적이었다. 그래서 별다른 의심 없이 계약을 진행했고, 나는 곧 그곳으로 이사를 갔다. 이사 첫날 나는 짐을 풀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부엌 구석에 작은 문이 있는 것을 눈치챈 것이다. 호기심에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주인 집에 문의했으나 그 문은 창고로 이어져 있으며 오랫동안 열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별다른 의심 없이 넘겼다.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밤이 되면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나무가 우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곧 그것은 누군가의 발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소리는 부엌에서 시작되어 집안을 배회하듯 돌아다녔다. 나는 누군가의 장난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웃들은 모두 친절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없었다. 몇 주 후 친구 2명이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왔다. 그날 밤
우리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방 안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바로 그 순간 부엌 쪽에서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겁에 질린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손전등을 켜고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에 도착하자 이전에 잠겨 있었던 작은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무도 그 문을 열지 않았기에 우리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다. 복잡한 감정 속에서 우리는 문을 통해 이어지는 좁은 계단을 발견했다. 계단은 아래로 이어져 있었고 희미한 불빛이 그 끝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 보기로 했다. 계단 아래에는 오래된 창고 같은 비좁은 방이 있었다. 방 중앙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낡고 손때 묻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한복을 입은 채무 표정하게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 중 몇몇은 분명히 존재감이 이상하게 느껴졌고 특히 한 여성의 얼굴은 무언가 사연이 있는 듯 보였다. 우리는 그 일기장을 열어보기로 했다. 일기장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있었다. 거기에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 집의 첫 주인이었고 결혼 후 이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갔고 결국 이 집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다는 내용이었다. 일기장을 읽는 내내 우리는 등골이 서늘했다. 그 여성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집 전체에 드리워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로 밤이 되면 집에서 들리던 발소리는 점점 사라져갔다. 마치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라는 암시처럼 나는 그 집을 떠나기 전날 밤 그 일기장을 다시 작은 문 안에 두고 문을 닫았다. 그녀의 이야기가 그녀의 공간에 묻혀 있도록 말이다. 이사가 끝난 후 나는 그 집을 다시 찾아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로도 종종 그 집의 발소리를 떠올리며 그녀의 외로운 영혼이 여전히 그곳에서 누군가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 집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일상을 다시금 이어갔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공포 이야기는 종종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극대화시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주로 실제로 일어날 법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며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음은 길고 복잡한 공포 이야기의 예입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서울의 한 외곽에 위치한 낡은 주택가에 사는 수민은 여느 때와 같이 책상에 앉아 과제에 열중하고 있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집안은 온통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다. 가족들은 모두 잠들었고 가끔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 수민은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를 감지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로 생각했지만 점차 그 소리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알아챘다. 이 소리는 마치 옆집에서 누군가 벽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그러나 주변에는 빈 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어떤 집에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다. 수민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소리에 진원을 찾아 나섰다. 창문을 조심스레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러나 바깥은 여전히 암흑 속에 잠긴 채 아무런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았다.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지만 별다른 것이 아닐 거라 생각하며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리는 더욱 크고 또렷해졌다. 이번에는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 집 안에 있는 것처럼 발소리가 들려왔다. 수미는 두려운 마음에 방 안에 불을 켜고는 이번에는 집 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침실을 지나 복도를 따라 거실로 나가보았으나 어디에도 이상한 점은 없었다. 곧바로 부모님과 동생의 방을 확인했지만 그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안심하려는 순간 갑자기 부엌에서 무언가 깨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수민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억누르고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다. 부엌에 도착했을 때 수민은 그곳에 놓여있던 컵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난 것을 발견했다. 그 순간 문득 등 뒤에서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수민은 순간적으로 몸을 돌렸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수미는 확신했다.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 수미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전화기를 잡아 경찰에 신고할 것을 결심했다. 하지만 전화기를 집어든 순간 또 다른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다. 전화기에 선이 끊어져 있었던 것이다. 수미는 얼어붙은 듯 한 자리에 그대로 멈춰섰다. 만약 이대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마침내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 집에 둘도 없는 가족만이 살고 있었기에 누군가가 침입했음은 명백했다. 수미는 조심스럽게 위층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계단을 한 발자국씩 올라갈 때마다 발꿈치에 힘이 들어갔다.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이동했다. 2층 복도를 지나면서 손이 떨렸고 숨은 거칠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시점에 다다랐다. 수미는 문손잡이에 손을 대고 활짝 열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평범했다. 침입자가 있으리라는 두려움과는 다르게 방 안은 고요했고 평화로웠다. 하지만 바로 그때 창문 뒤쪽에서 끔찍한 모습이 수민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일그러지고 무서운 얼굴의 존재였다. 수민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 존재는 서서히 창문에 손을 내밀 묘자기 쪽으로 오라고 명령하듯 손짓했다. 머릿속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수민은 더 이상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정신을 잃기 직전 창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그 형체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였다. 그 순간 수민은 마치 본능적으로 창문을 향해 달려가 그것을 힘껏 닫았다. 그리고 순식간에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수민은 알고 있었다.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가족들이 깨어나 모든 것이 꿈일 뿐이라 안도했지만 수민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끔찍한 모습과 그리고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돌아올 악몽처럼 말이다.